한 가지만 코멘트를 하자면 이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보여오는 HCI UX가 효과를 많이 보려면 주거니 받거니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하고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또 거기에 사용자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이런 주거니 받거니가 많아야지 그 과정에 우리가 개입을 할 수 있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 가급적이면 그런 주제들이 더 적당한 주제다. 이렇게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마트 미러를 바탕으로 이제 아이를 케어하는 서비스인 키드미러 서비스를 이제 계획하고 있는 오토바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스마트 미러라는 기술을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글로벌 스마트 미러 시장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같은 기간 연평균 선정률 동안 계속해서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아동 대상 스마트 러닝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현재 스마트 미러 기술 대부분은 이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성인들의 이제 뭐 피부 케어 아니면 건강 관련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데 아직 아동 대상에 관한 것은 없는 것 같아서 아이와 부모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계획해보자 이제 서비스를 계획했습니다. 도메인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이제 충분한 수요가 높은 확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고 해외 소비자층 또한 전체 가구 중 맞벌이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이를 선택하게 된다면은 이제 아이를 육아하기 힘든 맞벌이 가구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이 서비스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저출산 때문에 아이를 한 명만 낳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술들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서비스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자, 질문권 이철님. 질문까지 정말 말 질문인데 제가 백경지 씨 분께서 스마트 미러가 뭔지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영화나 그런 것들을 보셨다면 알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영화가 이제 아이언맨 같이 이제 화면에다가 대고 막 이렇게 하는 기술들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굉장히 멋있다고 느꼈을 텐데 사실 이제 거울에 화면을 띄워줌으로써 우리가 거울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마치 거울이 하나의 이제 스마트폰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스마트 미러 기술입니다. 물론 안에 카메라 같은 것도 달려 있어서 이제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하고요. 저 민정님? 질문인데 네. 그 요즘 냉장고에 나오는 터치 스크린 그런 것도 스마트 미러인가요? 스마트 미러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데요.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스마트 미러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생활하는 거울이 필요한 공간들이 있잖아요. 거울처럼 사용하는 건데 그것이 스마트폰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거울을 보고 있는데 여기 옆에 날씨가 뜬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착장을 확인하고 싶을 때 거울 앞에 서면은 이 옷의 착장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내가 이 옷핏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말하는 게 스마트 미러 기술입니다. 네, 박사님, 네, 소연님. 스마트 미러를 설치하는 건 분명 집에다가 아마 설치를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들이 걱정되는 건 집 안에서도 있지만 집 밖에서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고 뭔가 유괴범이나 뭐 약간 그런 그 외부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좀 보호하고 싶고 아이가 어떻게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고 싶을 것 같은데 스마트 미러는 뭔가 집 안의 상황만 좀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네, 저희가 확인하고자 했던 것들이 사실 그 맞벌이 부부들이 이제 가정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이제 아이가 집에서 뭘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기회는 사실 크게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 또한 이제 뭔가 혼자서 집에서 지내야 되는 일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해서 하고자 한 거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집 외보다는 집 내, 가정 내를 좀 더 집중적으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박광민님. 네, 박광민입니다. 비대면 자녀 케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고 써주셨는데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스마트 미러가 어떤지 잘 모르지만 좀 비쌀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굳이 스마트 미러여야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왜냐면은 비대면 자녀 케어 서비스는 그냥 홈캠 이런 걸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합니다. 사실 이제 스마트 미러를 이제 선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보통 홈캠이나 그런 것들은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맞는 방향성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나오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걸 확인하기도 힘들고 여기서 바로 전달하기도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하지만 스마트 미러는 여러 가지 AI를 통해서 화면을 띄워줌으로써 아이가 그것에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그거를 직접적으로 선택하면서 자기주도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스마트 미러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네, 송당원님. 저도 비슷한 질문인데 이제 보통 가정 내에서 아이가 뭘 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는 보통 홈캠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정 내에서 어떤 행동 영상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연령층은 되게 아동 중에서도 어린 연령층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연령층이 어떤 그 스마트 미러의 말씀해주신 어떤 사고방식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제 약간 키즈폰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되게 단순화되어가지고 설명들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한다면 그런 것처럼 이제 UI를 아이들 직관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변지원. 저는 궁금했던 게 말씀하신 대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나가주시는 가정에 혼자 있어서 아이들이 그게 걱정돼서 스마트 미러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 아이들이 혼자 있는 것을 대비해서 돌봄교사나 가정교사 같이 정서적인 지지가 필요해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경우로 이제 대면으로 이런 시스템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 스마트 미러에도 그런 정서적인 케어가 가능한 서비스가 있을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그 정서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저희가 제대로 기능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의논한 건 없지만 사실 저희가 이 기술을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부모의 뭐 지적이나 그런 강요 없이 아이가 혼자서도 약간 부모가 오늘 가기 전에 숙제 이거 다 해놔 약간 이런 식으로 강요나 압박하는 거 없이 아이가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이제 선택을 하면서 뭘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자기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좋은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 것이고요. 아직까지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의논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추후에 팀에서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미님. 잘 들었고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거울이라면 어떤 특정 위치에 설치할 것이고 주요 기능들이 무엇인 건지 그리고 그렇게 특정 지역에 설치를 해두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집안 조용 공간을 커버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할 건지 궁금했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녀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그 서비스를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녀들이 어린 층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몰입을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아직 이제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좀 얕게 계획을 하고 있는 관계여가지고 자세한 거는 이제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거실에도 우리가 대부분 다 대형 거울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아이가 혼자 집에 들어오게 된 상황이라거나 그런 경우에 들어와서 이제 거울을 확인해서 거울을 통해서 이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면은 이제 약간 집안에 입장했을 때 약간 일례 행동처럼 해야 되는 행동처럼 그렇게 학습이 된다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거실에 배치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고. 자, 이 팀은 미안하지만 피보팅을 해야 돼. 네, 피보팅을 해야 되는 팀인데 피보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스트롱한 니즈를 지금 제시를 못했어요. 스트롱한 니즈가 뭐가 있는지를 갖다 제시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대부분의 질문이 그게 과연 니즈가 있을까? 라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걸로 바꿀 필요는 없지만 이 팀은 피보팅이 필요할 겁니다. 다음 팀 발표할까요? 근데 발표 너무 잘했어. 그리고 피보팅 할 거면 지금 하는 게 제일 좋아. 네, 중간고사쯤 가서 피보팅하면 대형 사고니까. 제가 제일
저희는 메타본 팀입니다. 저희는 PSQI 즉 수면의 질 자가 측정 기반의 대사증후군 위험도를 예측하는 서비스를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대사증후군은 각종 성인병, 독소질환 등 동반되는 질환으로 심장병,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증후군으로 초기 진단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대사증후군을 저희가 꼽았을까요? 왼쪽에 있는 박스를 주목을 해주시면 우선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은 전 국민, 그러니까 한국에서 전 국민 30%가 위험군입니다.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불규칙적인 수면으로 인해서 20대, 10대들도 많이 위험군으로 측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50대 이상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촌 인구가 3대 취약 집단 중 하나입니다. 50대 이상이고 저소득층이고 또 하나 뭐였지? 농촌. 이틀 동안 농사를 지으니까 농촌 인구인데. 의도한 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렇게 되지만 진단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을 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중성지방과 고밀도 지방 측정을 위해서 혈액 검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진단 대비에 이 질환은 개선이 쉬운 편인데요. 간단한 생활 개선을 통해서 체지방 감소를 하게 되면은 증상이 완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진단 접근성을 좀 높여보고자 했는데요. 그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PSQI라고 해서 피츠버그 수면 지수를 통해 수면의 질과 대사 증후군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이디어로 해서 요거 기반으로 이제 진단하는 서비스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오른쪽 박스를 주목을 해주시면 한 연구에서 PSQI와 대사증후군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요. 특히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혈액에서 측정할 수 있었던 중성지방과 고밀도지방이 되게 높은 수준으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피드백 해주시기에는 사실 수면의 질이랑 대사증후군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기 어렵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허리둘레나 혈압같이 자가 측정이 가능한 것들을 같이 측정하게끔 해서 좀 신뢰도를 높여보려고 합니다. 가운데 봐주시면 저희가 핵심 타겟으로 첫 번째 타겟으로 짚고 있는 부분은 유병률이 높거나 병원이나 물리적 거리로 집단 접근성이 적은 사각지대에 있는 집단을 찾고자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촌 인구의 45%가 지금 보건소 접근성이 떨어져서 보건소를 방문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정부에서도 스마트워치 보급이라든지 스마트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B2G 서비스 그리고 MOU를 맺어서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위험도가 높은 사용자를 선별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끔 유도하는 서비스, 보조하는 서비스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문이나 코멘트. 일단 민재님 먼저, 그 다음에 유천님.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갤럭시 워치의 삼성 헬스 기능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수면의 질 말씀하시는 수면의 질도 마찬가지고 그 이외에 뭐 다른 건강 척도 같은 거를 굉장히 분석을 잘 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심지어 비만 관리도 이 친구가 다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정보들이 지금은 파편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이터를 보고 내가 비만이구나, 수면의 질이 낮구나를 파악해 볼 수 있지만 고령층인 분들의 경우에는 그 파편화된 데이터를 모아서 내가 대사증후군의 진짜 위험도가 높은지 아닌지를 해석해 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대사증후군의 포인트를 잡아서 허리둘레나 혹은 혈압 등이 다른 부가적인 데이터들을 꼽는다고 한다면은 자가보고 형식이라든지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서 혈압을 잰다는 등등의 또 추가적인 데이터들을 저희가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대사증후군의 위험도를 예측할 때 좀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데서 차별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합파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전 이미 이 갤럭시 워치 하나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말씀하신 서비스는 단지 딱 대사증후군만을 측정하기 위한 어떤 웨어러블 기기를 만드시겠다는 걸까요? 네, 대사증후군 위험도를 예측해주는 서비스를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 팀이 이제 국어 설명을 해주겠다고. 네, 정희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sorry. 이름표가 없어가지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신규로 만들다기보다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 그리고 추가적으로 허리둘레 측정 그리고 공복 혈당, 혈압 같은 부분을 카메라 렌즈로 촬영을 가능하다는 회전리를 확보를 해서 이 기반으로 전반적인 이제 대사증후군을 조금 더 타겟팅해서 내가 대사증후군의 위험도에 어느 정도 수준에 처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들의 기능을 활용해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일단 유철님. 사실 저기 유병률 파트를 봤을 때 결국 좀 뜨끔하긴 하지만 지방이 많고 비만과 관련된 그런 환자들한테 결국 해당이 되는 얘기고 그리고 사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런 개선도 사실 결국 다이어트인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기엔 정말 디지털 헬스나 그 부분의 원조격이 정말 너무나도 많은 기존 상품이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이 발표만 들었을 때는 그거의 차별성도 차별성이지만 그냥 굳이 대사증후군을 따로 타겟해서 이거를 이 시스템을 이용해야겠다라는 게 조금 덜 다가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대사증후군을 타겟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거죠. 우선은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사증후군은 다른 사망 확률이 높은 질병으로 겹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은 되게 접근성이 낮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방문을 해야 되고 방문 전에는 혈액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식단도 이제 단식을 하고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사증후군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진단하러 가기까지가 되게 접근성이 떨어지거든요. 이 접근성을 좀 높여보고자 했던 거고 어플만으로 이제 간단하게 뭐 수면의 질 측정이라든지 허리둘레 측정으로 내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이 복잡한 그리고 접근성 낮은 진단도 받으러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높은 진단율을 높이고 그리고 치료율도 조금 높여서 다른 질병으로 사망 확률이 높은 질병으로 번지는 것을 좀 막고자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차별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희님. 일단 그 프로젝트 의의 부분에서 물리적인 거리로 인해서 접근성이 낮은 사각지대 내에 지금 진단을 하는 것을 의의로 꼽아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의 이 사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따로 있으신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해요. 이 부분은 이제 무슨 사례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서비스 1.0 타겟팅 행성에 보시다시피 FG MOU로 시행을 하고자 하는데요. 지역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지금 현재 고령층 대상으로 스마트워치를 국가에서 발표를 하고 관리를 하는 서비스들이 있다고 봤어요. 그 서비스 내에 들어가거나 혹은 저희가 MOU로 같이 맺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1차 타겟을 잡았고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데이터가 확보가 된다면은 또 데이터 기반으로 그냥 모바일 베이스로도 간단하게 측정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확장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은성님. 일단 대사증후군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서비스에 대한 강렬한 니즈가 있는 것도 약간 궁금했고 저는 타겟층이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접근성이 낮은 사용자 집단이라고 하고 고령층 저소득층 농촌 인구를 적어주셨어요.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이 보건소에 가서 진단을 받는 거랑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해서 본인이 그 수치를 보고 하는 거랑 뭐가 더 접근성이 있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사실 보건소가 좀 더 그들한테는 친숙한 방식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접근성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연결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발표는 열심히 했지만 미안하지만 이 팀도 피고팀 하세요. 네. 이 실제
현재 그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얼마만큼이나 인터랙션을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해결하지 못했던 니즈를 갖다가 지금 충족시킬 거냐 하는 건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고온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 팀도 발표도 굉장히 잘했어요. 아주 한 장으로 딱 정리 잘했는데 아쉽지만 피벗 팀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팀. 그리고 오늘 동안에 이제 준비하시고 하면은 이제 그 얼리 체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건 굉장히 좋은 밸류예요. 근데 그런 밸류를 갖다가 실제로 지금 언맷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그 사람들의 니즈가 지각된 니즈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먼저 유용성 측면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 좀 보충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제 아까 도시 지역이나 농촌 지역이나 이런 얘기를 갖다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준비됐으면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만나면 좋은 친구 팀입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턱관절 장애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턱관절 장애는 턱에 관련해서 다양한 유형의 통증과 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중증도에 따라서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도 있지만 턱관절 장애 환자의 100명 중에 95명 정도는 간단한 생활 습관 개선과 물리치료 그리고 운동요법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며 저희가 무상 중의 턱관절 장애 디지털 치료제에는 이 95%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령별 분포 비율, 발생 빈도, 그리고 자연 치유 가능성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접근 유용성을 고려했을 때 20대부터 40대 사이의 청장년층을 주요 타깃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턱관절 장애 치료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치료 방식이 병원에 찾아가 대기를 하고 이름 불리면 짧은 시간 의사를 만나 몇 마디의 대화를 나눈 뒤에 약물 치료를 받거나 교정 장치를 설치하는 식의 흐름이었다면 저희 만나면 좋은 친구 팀이 제안하는 디지털 치료제는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치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한 것은 턱관절 장애를 치료하는 명확한 원리와 그 원리가 입증된 연구가 있는지 그리고 안정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인허가를 받아낼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고요. 진단을 받은 환자뿐만 아니라 예방 그리고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질문 comment. 네, 서진님. 제가 턱관절 장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병원에 가본 결과 뭐 크게 수술을 할 게 아니면 턱 먹지 말고 이제 비대칭으로 씹지 말고 뭐 이런 되게 어떻게 보면 이걸 치료라고 하나 싶은 정도를 하고 이제 좀 더 나는 뭐 보톡스를 여기 비대해지는 턱관절에 맞아라 그럼 이제 좀 나아진다고 이런. 근데 이거를 어떻게 디지털화로 저는 제가 씹는 거를 이제 최대한 딱딱한 걸 안 먹는다거나 그런 제가 의식적으로 뭔가를 선택할 때 하는 문제지 이게 어떻게 디지털로 도움받을 수 있는지가 전혀 와닿지 않아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한 작년 정도에 갑작스럽게 침샘 쪽이라고 해야 되나 설명할 수는 어렵지만 턱 통증이 있었는데요. 저는 병원에 내원하지는 않았어요. 어디에 내원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좀 찾아본 결과 글로써 좀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식의 운동 치료가 어떤 주기로 이루어지면 효과가 있는지. 근데 이제 뭐 관절의 가동 범위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하악을 내리고 뭐 알 수 없는 말들로 이제 글로 열심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글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시각 그리고 청각적인 자료를 정확한 의료진이 가이드를 제공해 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디지털 치료제에서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시청각적으로 제공해 주고 실시간으로
이제 잘못된 자세를 교정해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두 가지 이유로 턱관절 장애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뼈 자체가 원래 비대칭이거나 뭔가 안 맞물려서 두 번째는 근육 자체가 약화되어서 그 두 가지인데 근육 그게 어떤 문제인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고 근데 그 엑스레이 자료를 어차피 받아서 병원에 갈 거면 이 서비스가 왜 그렇게 필요한지 모르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근육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보고 뭐 따라한다거나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 또한 그냥 뭐 유튜브를 보고 따라하거나 거울 보면 따라하면 되지 왜 이거를 디지털로 굳이 앱을 까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해야 되는지가 잘 와닿지 않아서 저희도 충분히 고민해본 부분인데요. 일단은 전문 의료진의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저희는 굉장히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턱관절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료진이 이제 이거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아니면 말씀 주신 것처럼 생활 습관으로 개선이 충분하다 이 정도 이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유튜브를 통해서도 스쳐마도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디지털 치료제를 굳이 사용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이제 유튜브가 고려하는 것은 저 개인의 진단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전문 의료진의 진단을 기반으로 한 치료 주기나 치료 방법을 저희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 제안을 해주고 이 방향으로 이제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튜브가 좀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민님, 그 다음에 정인님, 그 다음에 광민님, 그 다음에 은수님. 네, 아까 앞서서 질답 진행해 주신 분과 비슷한 논지인데 이제 디지털 치료제라고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은 유튜브와 대비해 봤을 때 물리적인 치료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유튜브랑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피드백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굳이 따지자면 이제 말 그대로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일 텐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턱관절에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턱관절을 사용하는 상황은 사실 이제 의식적으로 사용할 만한 상황은 식사 상황하고 수면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상상을 해보면 아무리 휴대폰에 친숙한 20대 사람이라고 해도 휴대폰을 앞에 이렇게 세우는 거 씹어먹는 걸 보면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밥 먹으면서 휴대폰 화면 보면서 왼쪽으로 열 너무 많이 씹었으니까 오른쪽으로 옮기세요라는 걸 누가 화면을 보면서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수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앞에서 하고 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기구가 있습니다. 이제 물리적인 기구로 그때는 아예 이제 컨셔스니스가 없기 때문에 디지털이고 물리적이고 아무런 기획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양쪽인 측면에서 오히려 턱관절 장애는 이제 컴퓨터와 인간이 가장 상호교류가 없는 장애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거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카메라를 이렇게 안경 이렇게 집어넣든지 이렇게 하루 종일 이제 턱관절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걸 어떤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냐면 약간 체형 고정을 위한 필라테스입니다. 저희가 몸에 틀어짐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꼈을 때 필라테스 같은 체형 교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허리에 하루 종일 카메라를 이렇게 부착시키고 허리에 뭔가 이제 철심을 박아놓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치료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는 점에서 이제 저희도 24시간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말씀드리는 주기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기는 한데요. 개인별로 다를 수 있다는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루에 뭐 3-4차례 뭐 이런 식으로 주기성을 가지는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4시간 관찰은 불가능하다는 걸 동의합니다. 네, 그 다음 정인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서 디지털 치료제를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인 맞춤형 교정을 제공해 줄 것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장기적인 피드백은 어떤 식으로 제공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 주신 분처럼 진단을 받은 다음에 이제